중국이 전 세계에서 두부 건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이 전 세계 건설업계를 경악해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중국 시진핑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 프로젝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진 이 건물은 중국식 건설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국제 건설업계에서는 중국의 시공 방식을 비유할 때 토우 드래그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요. 직역하면 두부 찌꺼기라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비유인지 아시겠어요?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견고함과 내구성이 전혀 없다는 걸 단번에 꼬집는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중국 건설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저질러온 무수한 참사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이번 붕괴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건축 재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건설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하는데 기초 공사가 완료된 구조물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광경은 생전 처음 목격했다는 거예요. 건축공학의 기본 원리를 뒤흔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자재불량이나 시공, 미숙의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결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건 중국 측의 대응 방식이에요. 자국 시공사가 지은 건물이 참혹하게 붕괴됐는데도 중국 내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거든요.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같은 시공사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분명 불안에 떨고 있을 텐데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게시글들이 원인 불명으로 삭제되고 있고 국영방송들은 태국의 지진 자체는 보도하면서도 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회피하고 있죠.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인 정황들이 드러나요. 해당 건물은 이미 상당 기간 전에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였고 온라인상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게시물들이 다수 존재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이런 자료들이 일제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건축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 기초 공사가 완료된 구조물이라면 외벽 마감이나 창호 설치가 안 됐다 해도 견뎌낼 수 있는 강도를 지녀야 하거든요. 물론 이번 지진의 규모가 상당했던 건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시공 절차를 거친 건물이라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건 붕괴 직후 벌어진 일이에요. 건물이 무너지자마자 정체불명의 중국인 4명이 현장에 나타나 잔해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명백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특정 문서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태국 경찰에 의해 저지됐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의 문서가 그토록 급박하게 인멸해야 할 만큼 중요했던 걸까요? 이 의문스러운 행동은 중국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필사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이유는 명확해요. 바로 시진핑의 1대1로 정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1대1로는 중국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대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무너진 건물이 바로 그 일환으로 지어진 거예요. 만약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한국의 상황이에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자체 건설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있어서 중국 건설사의 국내 진출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한국의 건설사들도 물론 여러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기술력과 완성도 측면에서는 중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국내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거의 전부가 한국 기업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건설사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해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건설사의 국내 진출은 반드시 막아야 해요. 건축물의 붕괴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니까요. 태국만이 중국 건설에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에요. 세르비아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중국 시공사가 건설한 지하철 역사가 무너지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은 세르비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고 결국 중국 건설사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실한 작업이 이르렀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났거든요. 세르비아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값싼 건설 비용에 혹해서 계약을 맺었다가 이런 참사를 겪고 있거든요. 현재도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각지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현지의 한 건설업계 종사자가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됐는데 이 글이야말로 중국 건설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증언이에요. 해당 게시물은 작성 직후 삭제됐지만 그 내용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죠. 이 증언자는 직접 중국 시공사와 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작업 방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중국 건설사와 함께 작업하다 보면 끊임없이 의구심이 든다고 해요. 과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도 되는 건지,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증언자는 중국 시공사와 함께 완공한 건물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시공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건물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완성됐다고 해도 그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죠. 태국 산업표준연구소에서 붕괴된 건물의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건물에 사용된 철근이 건설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의 것으로 판명된 거예요.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했다니. 이건 의도적인 부실 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자재가 검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더욱이 이 건물은 시공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의혹을 받아왔다고 해요. 공사가 이유 없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고 여러 차례 시공 취소 위기까지 갔던 프로젝트였거든요. 명백히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참사로 이어진 거예요. 중국 건설사의 비리 문제는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묵인되어 온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태국도 자국 건설업계의 부패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현지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단순히 비리를 저지르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 사회 전반에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흥미로운 건 태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친중 국가로 분류하지만 실제 태국 일반 국민들의 대중 감정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고 해요. 정부 차원의 외교 관계와 민간 차원의 정서가 괴리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은 누구도 선뜻 나서서 중국을 비판하지 못했지만 이번 건물 붕괴 사건이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의 건설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실제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한국 건설사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주요 건축물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주목할 만해요.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서 불의 고리로 불릴 정도로 지진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거든요. 지각판이 맞닿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매년 수차례 강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건설사가 지은 건물들은 수많은 지진을 견뎌내며 단 한 차례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죠.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는 한국 건설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인 이 타워는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은 한국 건설사가 다른 한쪽은 일본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거든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얼마나 한국과 일본의 건설 기술을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죠. 이 초고층 타워는 빈번한 지진에도 끄떡없이 견뎌내며 한국과 일본 건설사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내진 설계와 최고급 자재 사용, 철저한 품질 관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건축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부실 시공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대응 방식도 극도로 의심스러워요. 건물이 무너지자마자 현장에 나타난 중국인 4명은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들이 꺼내려 했던 문서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죠.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글에 대한 흥미로운 댓글이 달렸어요. 자신을 순수한 태국인이라고 밝힌 이 댓글 작성자는 글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왜 중국만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건 어느 나라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태국 측의 감독 책임도 있는데 유독 중국만 탓하는 건 감정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댓글은 한국과 일본 건설사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어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더 나은 건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태국이 왜 한국과 일본에 열등감을 느끼냐는 식으로 말했죠. 심지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너무 인공적이고 감정이 없었다며 태국의 따뜻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댓글의 결론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보는 건 태국이라고 말했거든요. 진짜 태국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로 마무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댓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읽어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자국의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가해 측을 두둔하는 논리 전개가 석연치 않거든요. 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그들의 인간성까지 폄하하는 부분은 명백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여론 조작 전술로 의심받을 만한 대목이죠. 중국 정부의 온라인 여론 공작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국의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희석시키거나 방향을 틀어놓는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글과 댓글 모두 삭제된 상태예요. 중국의 검열 시스템이 작동했거나 태국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삭제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한번 퍼진 정보는 완전히 지우기 어렵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캡처하고 공유했을 테니까요. 중국 건설사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 부족이나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1대1로 프로젝트의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건물을 지어야 하다 보니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현지 법규나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중국식 방식을 강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한국 기업들은 현지의 건축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엄격한 기준까지 적용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경영 철학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 건설사들이 지은 해외 건축물들은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이런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한국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중동 지역의 사례를 봐도 그래요. 한국 건설사들은 1970년대부터 중동 진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거든요.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 같은 세계 최고층 건물 건설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프로젝트들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성실한 자세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죠. 반면 중국은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하지만 부실 시공 문제가 드러나면서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사건 이후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중국 건설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요.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이는 한국과 일본 건설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초기에는 중국 건설사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여러 차례 품질 문제를 겪은 후 지금은 한국 건설사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베트남 정부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을 우선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하노이와 호치민의 주요 건축물 상당수가 한국 건설사의 작품입니다. 필리핀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마닐라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는 초고층 빌딩들 중 상당수가 한국 건설사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필리핀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 건물의 내구성이 특히 중요한데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내진 설계와 초고층 건축 노하우예요. 한국은 지진 대비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일본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 영역을 구축했거든요. 특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구조 해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시공 기술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층 건축 기술이 발달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만 봐도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재 품질 관리 시스템도 한국건설의 강점이에요. 모든 자재는 엄격한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공 단계마다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중국처럼 부적합한 자재가 몰래 사용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죠. 이런 시스템이 있기에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건물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한국이 앞서가는 분야예요. 건물 정보 모델링 기술을 적용해서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 시공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중국도 비슷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적용과 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체계적입니다. 친환경 건축 기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이 화두가 되면서 건설업계에서도 친환경 자재 사용과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고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도 한국의 큰 장점이에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업자들의 안전교육부터 장비 점검, 현장 순찰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건물의 품질로도 이어지는 거죠. 중국 건설사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이나 자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기업 문화와 윤리의식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단기 이익을 위해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됩니다. 태국 사건이 바로 그 증거죠. 앞으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에요. 각국 정부들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는 신뢰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 건설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설, 스마트시티 건설 같은 미래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과 건설 기술을 융합하는 데 강점이 있거든요. 오지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건물에 접목시키는 스마트 빌딩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만 봐도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시티 같은 미래형 도시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동남아시아 시장도 계속 주목해야 해요. 이 지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속철도, 공항, 항만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프로젝트에서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아프리카 시장도 잠재력이 크죠.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젊은 인구가 많아서 주택과 상업시설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남미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칠레, 페루,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서 내진 설계 기술이 특히 중요한데 한국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 정부도 건설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인프라 수출, 정상외교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정부의 뒷받침이 있기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주해서는 안 돼요. 중국도 계속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 기업들도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거든요. 한국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재 양성이 중요해요. 건설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수한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계속 배출하고 현장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대학의 건축공학과나 토목공학과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기업들도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